네, 이번엔 코로나19 확진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확진세가 심상치가 않죠. 수십 명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한 달 뒤쯤에는 하루에 수백 명씩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정부가 어제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무기한 연장을 했는데요. 과연 이거 갖고 될 수 있는지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가 잠깐 소개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우려가 크십니까? 일단은 요즘이 그다지 좋지는 않고요. 네, 여러 강성 전문가들이 공통되게 얘기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수도권 자체의 환자 수 증가의 그런 형태 자체가 계속 가파르게 조금씩 가파른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방역 정책을 시행을 하면 그 정책이 나타나는 데 거의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죠. 일단 이제 서울에서의 고강도 이제 생활속 거리두기 상황을 2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계속 증가된다. 음, 이렇게 생각되면 일단 지금 하는 수준 정도로는 환자 수 감소를 만들 수 없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무기한 연장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거 갖고는 안 된다라는 판단이신 거죠, 교수님? 네, 그렇죠. 이제 지금 하는 수준 가지고도 계속 환자가 증가되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감당할 수 있겠느냐의 부분이고 또한 음, 확진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역학조사관들이 환자들을 추적하고 또 접촉자를 추적해야 되는데 음. 지금 숫자 정도로 계속되면 그런 부분도 상당히 놓칠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부분이 이제 잘 안 잡히다 보니까 이미 환자가 발생했던 상황에서는 여러 명이 동시에 진단되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방역 당국에 상당한 이제 부담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전에니까 저희가 교수님과 인터뷰를 할 때 아마 그때가 이제 바로 이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가 내려진 직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때 교수님께서 어떤 네. 말씀을 해주셨냐면 정부가 솔직하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메시지를 줘야 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신 바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죠. 지금 이 네. 시점에서는 이제 메시지 주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일단 뭐 그때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메시지 전달이 안 됐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음, 국민들이 이제 뭐 계속 발생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런 데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데다가 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같은 데서도 환자가 발생을 하는 상황이 이제 생기니까 이제 위험 사인이 이제 더 커졌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이제 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든 사회적 거리두기로 넘어가야 될 시점을 이미 넘어섰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하. 예. 근데 다만 이제 고강도든 뭐 그냥의 사회적 거리두기든 간에 음. 국민들께서 그거를 받아들일 때 예전 같지는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잘 안 돌아갈 일단 거거든요. 긴장감이 그래서 이완돼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예. 일단 메시지도 명확해야 되지만 예. 그게 합당한 행정 조치들도 같이 따라가지 않으면 예. 이 부분들 돌이키기 어렵다는 거죠. 합당한 행정 조치라면 어떤 걸 뜻하는 걸까요? 일단 지금 현재는 뭐 고위험 분류 시설에 대해서는 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운영 자제라든지 이런 게 내려져 있기는 하지만 정말 고강도로 넘어가게 됐을 경우는 아예 뭐 고위험 시설 같은 경우는 운영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강력한 부분의 행정 조치도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행정 조치가 좀 더 강력하게 내려져야 된다 이런 그 지금 말씀이신데 혹시 그 관련해서 정부 쪽하고 계속 좀 전문가들 이야기가 좀 그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생활방역위원회가 있긴 있었고요. 그 예. 정부 차원에서는 뭐 정부 차원에서의 고민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부분이 상당히 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든 다시 시작하더라도 국민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음. 예전처럼 자발적인 참여만으로 안 되니까 일단 고위험 시설들을 뭐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이런 식으로 지금 시설들을 분류하는 작업들을 정부가 하고 있고요. 네. 그거에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 확정이 되면 어쨌든 만약에 환자 발생이 늘어나서 돌아가게 된다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뭐 고강도일 때는 뭐 중위험 이상, 그 일반적 사회적 거리두기 때는 고위험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음흠. 어떻게 행정 조치를 취할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 그 이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가을쯤에 독감이 유행할 때 코로나가 재유행하는 이때가 최악의 어떤 시나리오인 것으로 지금 그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교수님? 예, 그러니까 일단 뭐
유행은 2차 유행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거는 이미 이제 기정사실화된 것 같은 게 예. 이란만 하더라도 이제 경제 활동 재개하고 나서 첫 번째 피크만큼 환자가 발생했던 적이 이미 발생을 해서 언제든 유행을 할 수는 있는데 네. 저희가 겨울철을 더 2차 유행이 겨울철이었을 때 더 문제는 독감하고 같이 겹쳐서 유행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독감이 심하게 유행할 때는 한 겨울 동안에 200만에서 300만 정도 환자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요? 예. 예, 근데 그러면 이게 독감 증상하고 코로나19 증상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진료할 건가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예, 그다음에 또 독감 환자에 의한 이제 사망자나 중증 환자 숫자 때문에 매 겨울마다 중환자실이 부족한 상황을 우리나라가 겪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 코로나19에 의한 중환자까지 겹치게 되면 중환자 치료에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독감의 유행도 최대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강구를 해야 되는 거고, 또한 독감 증상과 코로나19 증상이 섞여서 왔을 때 그걸 어떻게 감별할 수 있을지 그런 1차 의료 체계 정비도 지금 그나마 환자가 적었을 때 정비를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연결한 김에 요즘 그 뉴스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가짜 양성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일단 이제 뭐 검체 채취 과정이든 아니면 검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PCR 검사 자체가 이제 음성인데 환자는 실제로 음성인데 양성으로 나오는 상태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위양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가짜 양성이라고 네. 표현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어떻든 검체가 오염됐든 아니면 이제 실험 과정, 그러니까 PCR 과정에서 오염이 됐든 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최근에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환자가 발생하면 전수 검사를 좀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검체를 채취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이따가씩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 검체 채취부터 검사하는 과정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다 점검을 볼 필요가 있고요. 그 중에서 뭔가 너무 많은 사람을 하다가 이제 느슨해진 부분이 있거나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다면 교정을 해야 앞으로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게 먼저 진단이 부실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일반에서 볼 부분은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교수님? 예. 일단은 그 검체 채취부터 검사의 과정을 한번 다 짚어봐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교수님께서 SNS에 미국의 백신 개발 전략이 부럽다라는 짧은 코멘트를 남기셨던데 어떤 뜻으로 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백신 회사들한테 이제 아주 초고속 백신 이제 뭐 협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회사 중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회사들한테 거의 뭐 몇십 조의 비용을 우선 먼저 주겠다. 그러면 너희가 생산되는 모든 백신을 우리한테 다 내놔라. 네. 이런 식의 계획을 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좀 리스크가 될 수 있죠. 실패하면 그 돈을 이제 뭐 날릴 수는 있긴 있지만 백신 회사 입장에서는 백신 개발을 뭐 잘하면 다행이고 못하더라도 손실 부분들을 정부가 보존하는 상황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그래서 이미 몇 가지 그 백신들은 이제 3상이 진행돼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도 대량 생산을 먼저 시작을 해라. 그 결과가 괜찮으면 그냥 그 대량 생산한 거 바로 접종하겠다. 만약 실패하면 뭐 그거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너네는 연구 열심히 해라. 이런 식으로 아예 보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예산이라든지 또한 이제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유럽도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미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략적으로 그런 부분 선택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백신 회사의 부담도 덜어주고 백신 개발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